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새도 사람의 흔적도 모두 삼켜버린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나자 나는 비로소 이 침묵이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내려.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여기서 내려? 눈 오잖니? 미끄럽기도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으면 이 상황이 농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얹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사람 올 거야.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차 문을 여는 순간 눈이 한꺼번에 발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푹 빠졌고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엔진 소리가 커졌고 차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만.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은 이미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눈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버려졌습니다. 노인이 되었기 때문도 병들었기 때문도 아닌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그리고 평생 엄마였습니다. 20살에 결혼했을 때 나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성실하면 참고 살면 어떻게든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걸 부려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나는 검은 옷을 벗고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울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설거지를 하며 남의 남은 음식을 치웠습니다. 내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은 항상 까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갈 때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밥이 있었고 밤이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에 붙었을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기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이 안도의 눈물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집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결정권은 언제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올 즈음 나는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이의 몫은 얼마나 될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건강했고 생각보다 오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게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그런가? 그 순간부터 상대는 약자가 됩니다. 의사 앞에서는 더 쉬웠습니다. 밤에 혼잣말을 하세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나는 보호자였고 의사는 나를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바보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말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이 없어질수록 나는 편해졌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진실을 보지 않아도 되게 해줬습니다. 눈은 계속 쌓였고 손끝의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골길을 지나던 사람이었습니다. 눈길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노인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나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공증, 증거.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는 끝을 보기 위해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손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말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대. 아내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 말에는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너무도 솔직하게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사랑이기도 했지만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나는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머릿속으로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상속, 명의, 정리해야 할 것들, 눈물을 흘리는 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상속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자.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너무 잘 먹히는 단어였고 노인은 언제나 약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형식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관 앞에는 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나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 보내드리자.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이 나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가 시작되기 직전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은 생전 본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천천히 확실하게 꽂혔습니다. 고인은 본인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한 강요와 기만에 의해 명의가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녹취와 문서를 공증해 두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계세요. 도장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치매 있으시잖아요. 장례식장 안에 그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분명히 들릴 정도로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목소리가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괜히 말 섞지 마. 그 말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되돌아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고인은 모든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은 이 결정을 복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명시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남긴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내 인생이 이용당한 채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엄을 빼앗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다. 그 문장을 들으며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 나는 노인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존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